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제2차 거란전쟁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3부에서 서경 공방전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죠. 양규가 기습특공으로 곽주를 탈환하는 바람에 거란 성적 입장에서는요, 이거 완전 멘탈 붕괴라고 그랬어요. 선택지는 셋 중 하나다. 1번, 이대로 퇴각한다. 2번, 어떻게 해서든 서경을 점령한다. 3번, 서경을 무시하고 개경으로 직공한다. 이 선택지에 놓이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 과연 오늘 거란 성종이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을 먹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왼쪽을 갖다가. 그게 좀 부었는데 그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 게 있습니다. 혓바닥이 조금 꼬이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3부하고 4부를 같은 날 찍은 거거든요. 3부에서도 중간에 좀 발음이 꼬인 게 있어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이거 옥신옥신거려요, 계속. 자, 아무튼 저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고려 현종이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요. 그래요. 이거 먼저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래. 거란 성종이 결국 어떤 선택지를 하게 되냐면은, 상당히 쇼키한 선택지를 선택을 해요. 물론 아마 이제 직접적인 건의는 당시 이제 거란군의 실질적인 사령관이었던 도통, 소비압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종 결제는 어쨌든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종이 결정을 내렸겠죠, 그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서경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자, 개경으로 직공을 가자라고 아주 대담무쌍한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자, 결국 거란군은요, 서경의 견제 병력을 남겨놓고 개경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꾸로 고려 현정이 멘탈 붕괴 빠진 거예요. 아니, 서경이 마지막 보는데 그 서경을 제끼고서 내려오다니, 이런. 자, 이제 고려 현정은 큰일 났습니다.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둘 중 하나예요. 항복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 현종이 항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항복을 하려고 했다가 어떤 신하가 만류를 합니다. 아직 항복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남쪽으로 도망을 치신 다음에 피난을 가신 다음에 거기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거란군을 막으셔야 됩니다. 라고 용기 있게 소신껏 발언한 신하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강감찬이에요. 그 유명한 강감찬이 여기서 나와. 자, 이때부터 이제 강감찬이 역사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강감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현종은 일단 나주로 피난을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나주면은 저기 전라남도 끝이고 고려 입장에서는 나라 끝까지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 끝까지 도망갔다라고 하면은 기억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나라 끝까지 도망간 사람 몇 명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조선시대 선조입니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많이 잡수시고 계시는 선조죠. 사실 요 표를요, 제가 옛날에 언제 한 적이 있냐면은 화정 특집,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선조는 정말로 무능한 군주였나. 그때 요거 표를 제시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선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비판이 아니지, 그냥 비난이지, 그거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사람들이 난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난독증이 그렇게 많어. 여기 난청증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아니, 왜 그렇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댓글 다시는 거 좋아요. 저는 댓글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변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 강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가.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적어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좀 끝까지 듣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비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거든요. 저는 그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미리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조를 무시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선조를 싫어할 땐 싫어하더라고요. 선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잘못한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조 책임인지, 그거는 좀 우리가 분명하게 알자, 이 얘기예요. 역사는 객관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조가, 제가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선조가 평양까지 도망간 거는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거기까지는 불가항력이었고 그건 작전상 후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평양에서 의주까지 도망간 거. 이건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그리고 의주에서 제일 큰 문제는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했었다. 이거는 무지하게 심각한 문제다. 이것 때문에 선조는 잘못된 군주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에서. 그리고 나서 한 결론이 뭐냐면은 선조의 일생을 놓고 보면은 무능하지는 않았어요. 보면 이 사람이. 선조의 재기간을 놓고 보면요. 적어도 20년까지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짜잘하게 잘한 건 좀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은 뭐 아주 무능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거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대략 한 선조 22년 넘어가면서부터 기축옥사 터지고 임진왜란 터지고 나중에 광해군하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때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선조가 보여줬던 가장 최악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비극이 임진왜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갖다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비판할 거 비판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로 했던 얘기인데 댓글 보니까 그냥 선조를 갖다 옹호를 하나니 뭐 또 그렇게 선조를 갖다 옹호를 해가지고 좀 다른 얘기에서 떠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아니하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 그때. 야,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선조 싫어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무능하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이제 연장선상에서 현종하고 선조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적군의 침입을 만나서 수도를 버리고 땅끝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 이제 니주라고 좀 오타를 냈는데 나주예요. 현종은 나주까지 도망갔고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갔어요. 서로 땅끝까지 도망가는 셈인데 둘이 일면 결과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사실 현종은요 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점을 인정해줘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선조는 제2기간이 약 한 24년 넘었을 때 임진왜란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현종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발생했어요. 이거는 준비 기간 자체가 달라요. 아예. 더군다나 현종은요. 자기가 이제 왕자 시절에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대군 시절에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내일도 내가 무사히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 미래의 청사진 이런 거 생각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던 인물이 현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조의 정변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돼서 실권이 있었냐면 실권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사실상 현종은 강조의 꼭두가시였어요. 근데 그 강조가 고려 전군을 이끌고 통주를 갔더니 그거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밀고 내려오네? 막을 병력이 없네? 자, 그래서 현종이 도망간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현종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도망친 행동이 비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딱 찾아보면요. 이거는 현종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자기는 억울해 진짜 보면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었고 진짜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다가 얼떨결에 강조의 반란으로 왕이 됐고 왕이 된 지 1년 만에 거란군 쳐들어왔고 그랬더니 강조가 또 죽었어. 군대는 다 말아먹고 그리고 거란군이 개경으로 쳐들어온다네? 항복을 하려고 했더니 강감찬이 항복하지 말고 일단 피난한 다음에 재정비를 하지요. 그래서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요. 현종과 선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얘기를 하겠지만 현종은 3차전에서 확실히 선조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고려 현종은 선조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종의 피난길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고려하고 조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은요 왕이 지방 행정망을 제대로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고려는 그게 안 됐던 나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지방으로 피난 간다는 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목숨은 건 탈출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삼국지 보면은 헌제가 그랬잖아요. 헌제가 장하나 탈출해서 낙양으로 갈 때 그때 굉장히 위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에요. 자, 당시 현종의 피난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려군이 이제 개경으로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도망을 치게 됐는데 때가 언제였냐면은 1010년 12월 29일 한참 추울 때죠. 그죠? 이때 현종이 피난을 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적성현 파주죠. 여기 있는 단주에게 도착을 합니다. 당시 이제 현종의 행렬이 어땠냐면은 왕과 비빈들 그리고 대신들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는 약 한 50명의 친위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위부대를 인솔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지체문입니다. 지체문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죠? 원래는 이제 탁사장 밑에 있던 중랑장으로 동국면에서 선봉대 이끌고 서경에 입성해가지고 강력하게 주전을 주장했던 인물이죠.
임원역 전투에서 거란군을 격파하면서 승기를 잡았지만 마탄에서 패배해서 서경으로 돌아온 후에 그 이후에 행방이 좀 묘연해졌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탁사정이 대도수를 미끼로 던져놓고 도망을 쳤다고 그랬죠. 도망칠 때 아마 지체문도 그때 같이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체문의 성격상 탁사정이 대도수를 미끼로 삼았다는 건 몰랐을 수 있습니다. 진짜 양동작전 하려고 나온 건데 성 밖을 나오자마자 탁사정이 남쪽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야 빨랑 따라와 도망가자. 자 그러자 지체문이 얼떨결에 탁사정을 따라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쨌거나 탁사정은 그대로 도망을 쳐가지고 왕한테 오지도 않고 딴 데로 가버리고 지체문은 상황이 이렇게 틀어지자 현종에게 와서 패전을 보고를 합니다. 자 이제 서경 거의 넘어가기 생겼고 곧 거란군이 개경으로 들이닥칠 겁니다.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 친위부대 50명 정도를 데리고서 현종의 행렬을 에스코트하면서 적성현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적성현 단조역에 왔을 때 당연히 이 역을 지키는 역졸들이 있었겠죠. 물론 이 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차역이 아니에요. 파발들이 이제 머무는 그 역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역졸들이 당연히 나와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종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물론 맞이하러 나왔어요. 뭐 들고 나와서 맞이한 줄 아세요? 활을 들고 나와서 맞이를 한 거예요. 활을 들고 나와서 현종 일행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는 겁니다. 순간 현종 일행은 얼어붙었어요. 이거 뭐야? 혹시 쿠데타인가? 자 그러자 상황을 직감했던 지체문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하고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하고 휘하 친위부대를 이끌고 앞으로 돌격하면서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단조역에서 현종 일행을 공격하려 했던 역졸들은 지체문이 공격해오자 결국 군대를 대우를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요. 왕의 행렬을 습격해가지고 뭘 뺏으려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자로 돌변한 겁니다. 아니 단조역의 역졸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 일을 하는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뭐 요즘 같은 대우는 받지 않았겠지만 나름의 국가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 여기 행차하면 당연히 나와가지고 에스코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코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왕을 향해서 활시를 당긴 겁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했다? 뭐 쿠데타도 아니고 어차피 나라가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자? 왕의 행렬을 습격해서 감나가는 금은 보화들을 뺏자라고 하는 거예요. 약탈자가 된 거예요. 이게 고려의 상황이었어요. 적어도 선조는 이런 건 안 당했거든요.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적성에서 머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휴식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12월 31일 무렵 창화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뭐 정확히는 이제 30날 오후쯤에 도착을 하게 된 건데 자 창화현에 도착했을 때도 문제가 생겨요. 현종의 일행이 마을로 딱 들어가자 또 다시 정체불명의 무장 집단 세력이 마을 입구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단조역 때보다도 규모도 더 컸고 뭔가 좀 세력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딱 보니까 지방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같은데 이들이 딱히 요구사항은 얘기를 하질 않고 마을 입구를 둘러싸면서 포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문은 당연히 친위부대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 바리케이트 치고서 대치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 상황에서 상대방 측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공진의 부하들이다. 좀 있으면은 하공진이 병력을 이끌고 올 것인데 당신들이 그걸 막아낼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하공진이라는 이름을 듣자 현종 일행은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하공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냐면요. 하공진은 원래 목종의 그 침전을 지키던 경호대장이었어요. 근데 강조와 정변을 일으켰을 때 강조 편에 붙어가지고 결국 현종을 옹립하는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공로로 동북면 지역의 장군으로 영전을 시켰는데 문제는 하공진이 거기서 독자적으로 여진족을 공격했다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그 패전의 책임을 지고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하공진은 이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도 강조편을 들어가지고 현종을 왕위에 올린 나름 공신인데 자기가 이거 전투에서 한번 졌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귀향을 보내? 이러한 속으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거란군이 쳐들어난 소식을 듣고서 하공진은 일단 유배에서 해제를 시켰는데 그 하공진이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다? 당연히 하공진은 누구에게? 현종과 신하들에게 유감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하공진이 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복수하러 오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하공진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자 현종 일행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공진이 진짜 군대 이끌고 오면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냐? 자, 그러자
벌써부터 곳곳에서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살겠다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병력도 없는데 여기서 탈영병이 생기자 지체문도 이제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체문이 어떻게 하냐? 야간을 틈타가지고 각계 돌파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 있다가 진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각계 돌파를 해서 여기를 빠져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야암을 틈타서 서로 흩어져가지고 모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돌파 작전을 감행을 해요. 그래서 지체문이 직접 현종의 말고삐를 잡고 포위망을 돌파해서 도봉사라는 절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거기로 이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열 몇 명 간신히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지꼴이 돼서 모여있는 건데 지체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하공진의 부하들이라면은 분명 누구를 노리는 거냐면 현종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포위망은 쉽게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추격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포위망이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상 밖으로 좀 쉽게 빠져나왔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저 정말로 하공진의 부대가 맞냐? 혹시 하공진의 이름을 팔아먹은 도적대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그러지만 장비와 물자, 병력을 너무 많이 흐트러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체문이 일단 상황을 살펴보러 다시 이제 마을로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전하, 제가 한 번 더 상황을 살펴보러 정찰에 나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현종이 돌발 행동을 해요. 안 돼! 가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 했을 때 현종은요, 일단 사춘기 시절에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피난을 간다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상황입니까? 거기다가 자기를 원래 에스코트해야 될 역졸들, 그리고 지방의 호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반기를 들고 지금 창칼을 겨누고서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현종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나마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던 지체문이 정찰을 가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현종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지체문이 나를 버리려고 한다. 나를 지키기가 힘들어지니까 자기를 혼자 살겠다고 나를 버리고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현종이 거부를 하자 지체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무릎을 꿇고 현종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하, 제가 만약에 전하를 버리는 거라면은 정말로 하늘이 제게 천벌을 내릴 것입니다. 제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부디 정찰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현종이라는 사람의 사람됨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현종이 옹졸하거나 찌질한 사람이었으면은 이걸 거부했을 거예요. 아니면 역으로 화가 나가지고 지체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역사는 또 어떻게 흘러갔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현종이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 아까는 좀 내가 흥분해서 미안하게 됐어. 부디 몸조심해서 정찰을 다녀오도록 하시오. 자, 그렇게 해서 지체문이 정찰 허가를 받고 절을 나가가지고 창화연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현종이 이거 안 했으면요, 고려는 어쩌면 여기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체문이 창화연으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무장 세력들이요, 하공진의 부하들이 아니라 진짜 도적들이었어요, 보니까. 근데 어디서 또 이제 하공진의 이름을 주워 들어가지고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겁을 준 다음에 도망치게 만들어서 재물을 약탈할 목적으로 모인 그런 도적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흩어졌던 패잔병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모아서 다시 도봉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돌아가는 길에 앞에 일단의 무리들을 만나는 거예요. 쟤들 누구야? 이거 말고 또 사람들이 더 있었나? 하고서 이제 딱 정지 누구냐 하고 물어봤겠죠. 자, 그러자 앞에서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하공진이다. 이거 뭐야 이게, 그죠? 지체문이 여기서 순간 멘탈 붕괴에 빠진 겁니다. 아니, 그럼 이게 진짜였어? 진짜 하공진이야? 우리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진짜냐 아닌지 확인해보러 다가갔더니 얼굴을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하공진인 거예요. 자, 그러자 지체문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성을 되찾고 하공진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이 아무리 섭섭한 게 있어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되냐? 라고 따지자 이번엔 반대로 하공진이 당황합니다. 아니, 반란이라니 그게 무슨 얘기냐? 시침 떼지 마라. 당신이 지금 이 시대엔 시침이란 말이 없었구나.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이 지금 지방 호족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전하를 습격하지 않았냐? 난 정말로 그런 적이 없다. 그럼 당신 여기 왜 나타난 거냐? 자, 그러자 하공진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 나타난 이유는 유배가 풀린 다음에
전하를 호종하기 위해서 진짜 순수한 마음에 충심을 온 것뿐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다니 난 정말 억울하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런데 지체문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하공진이 반란을 일으켰고 대규모 병력을 갖고 있다면은 굳이 여기서 자기는 이슈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진짜라면은 좀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그 반적들은 하공진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재물을 약탈한 거고 진짜 하공진이 공교롭게도 여기 나타난 거죠.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체문이 일단 하공진을 믿기로 하고 그를 데리고서 현종을 만나러 절로 귀환을 합니다. 자, 귀환을 하는데 일단 하공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면은 전하께서 놀라실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겠다. 그리고 전하께서 허락을 하시면은 따라서 들어와라 하고 먼저 들어가서 현종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현종이 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돼요. 만약에 하공진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를 죽여라 혹은 그를 쫓아내라고 했다면은 또 역사가 어떻게 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현종이 여기서 다시 이성을 발휘해서 하공진을 받아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하공진이 현종을 만나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 제게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듣자하니 거란이 개경을 점령하긴 했지만 지금 거란군도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적당한 명분과 구실만 내주면은 화친에 응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란군을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자의 사명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던 현종은 가슴이 찡해집니다. 자기는 지체문도 의심을 했고 하공진도 의심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의심했던 지체문과 하공진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지체문은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겠다고 했고 하공진은 목숨을 걸고 거란군의 진영으로 가서 사신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자, 결국 현종이 이걸 오케이 하게 되면서 하공진은 거란군 진영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현종은 지체문의 호의를 받으면서 계속 나주방면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진짜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 거란군 상황을 볼게요. 거란군이 개경에 이미 도착은 했는데 입성한 날짜가 언제냐면은 1월 1일 날 입성을 해요. 일부러 날짜를 깔맞춤 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월 딱 1월 1일 됐을 때 그 날을 기념하면서 개경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나게 약탈을 벌이는 거죠. 가가지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고 기록도 상당히 많이 소실됩니다. 7대 실록도 이때 불타서 없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개경을 점령을 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거란의 선봉대를 보내가지고 왕이 도망친 상태니까 고려 왕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거란 선봉대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미 창화연 부근에 12월 31일 날에 같은 날이에요. 하공진이 현종을 만난 날하고 거란군이 창화연에 도착한 날하고 거의 비슷한 날에 거란군 선봉대가 이쪽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서 한강 방면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공진은 북쪽으로 올라와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란 선봉대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공진이 좀 늦게 출발했거나 혹은 하공진이 출발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거란군이 현종을 따라잡아서 현종은 포로로 붙잡혔고 고려는 그날 중으로 역사가 끝났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현종의 선택이 나오는 겁니다. 지체문을 믿지 않았으면은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공진을 믿지 않았으면은 정말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종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지체문을 신뢰하고 하공진을 믿으면서 아주 극적으로 거란군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거란군 선봉대가 하공진을 딱 만나자 하공진이 화친을 딱 제의하러 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선봉대가 물어봐요. 야, 너네 왕은 어딨냐? 자, 그러자 하공진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 전하께서는 한강을 건너셨고 지금쯤 거의 나주에 도착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자 나주가 어디냐 물어봐요. 아, 거기는 여기서부터 한 만리쯤 떨어진 곳이라서 아마 당신들 가기 힘들걸? 자, 이렇게 허풍을 치자 거란군도 추격을 단념하고 하공진을 데리고 성종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관련된 사료를 한번 보면 이래요. 하공진 등이 앞서의 의사를 자세히 설명하자. 여기서 말하는 앞서의 의사는 화친하자는 얘기죠. 거란 측에서도 국왕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지금 강남으로 가고 있는데 있는 곳을 모른다 하고 대답하자 다시 먼지 가까운지를 묻기에 강남은 너무 멀어서 몇만 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알려주니 추격하는 군사가 그제서야 돌아왔다. 몇만 리가 된다는 말을 진짜 믿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추격군도 그냥 날이 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벌써 강 건넜으면 우리가 추격해봤자 못 따라잡는 거 아닌가? 일단 하공진을 데리고
성종에게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하공진이 만약에 늦게 출발했거나 혹은 출발을 못했다면은 따라잡아가지고 현종이 포로로 잡히고 고려는 그날 중으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죠. 자, 결국 하공진이 성종을 만나서 말이 좋아서 화친이지 거의 항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하께서 너무 겁을 드셔가지고 남쪽 멀리 도망가셨습니다. 일단 폐하께서 군대를 돌리셔서 본국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면은 나중에 조공도 바치고 직접 와서 인사도 하고 강동 육주도 반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거란 성종은 더 이상 이제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아무리 거란군이 자생력이 좋고 보급 능력이 현지조달에 의존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거는 좀 정도가 너무 지나간 작전이었거든요. 후방 보급기지가 없는 상황에서 개경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개경에서 약탈한 물건이 사실상 마지막 보급품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추격을 한다? 요건 진짜 모험 중에 모험이겠죠. 결국 거란 성종은요, 적당한 명분이 주어지자 하공진의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군대를 돌려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하공진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요. 하공진이 그대로 거란군을 따라서 거란군 본국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고려에서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그 이후에 약속을 안 지키죠. 그러면서 3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게 되자 하공진도 이제 슬슬 탈출할 계획을 해요. 탈출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자. 난 이제 임무가 다 끝났다 하고 탈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실패로 갑니다. 붙잡히게 돼요. 자, 그러자 거란 성종이 하공진을 회유를 합니다. 너 보니까 굉장히 대담무쌍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나를 섬기는 게 어떠냐 하자 하공진도 강조하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고려의 신하지 당신의 신하가 될 생각이 없다. 자, 그러자 거란 성종이 계속 설득을 해요.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연봉 올려줄게. 보너스도 줄게. 승진도 시켜줄게. 나랑 같이 일해보자. 라고 계속 꼬셨지만 하공진은 성종이 그렇게 제의할 때마다 더 언성을 높이면서 나중에 이제 욕까지 섞어가면서 성종의 제안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화가 난 성종이 하공진은 죽이고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먹었다고 그러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공진은 영웅적인 선택을 하고 아주 비장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도망쳤던 현종은 어떻게 됐냐? 지체문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주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습니다. 곳곳에서 반군이 튀어나와가지고 도적대가 튀어나와서 왕의 일행을 습격하지 않나. 틈만 나면은 사람들이 이탈을 해서 탈영을 하질 않나. 나중에 병사들이 폭동 일으키려고 했어요. 도저히 못 가겠다고. 이가 달랭이라고 한참 진땀 빼고. 전주 지역에 왔을 때는 여기가 후백제 성향이 좀 있는 동네라 가지고 여기서도 또다시 한번 습격을 당합니다. 이거 돌파하고 나오는데도 또 애먹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현종 일행은 흥왕지지, 왕건의 흥왕지지라고 할 수 있는 나주에 도착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성계한테 함흥이 있다면은 왕건한테는 나주가 있죠. 특별한 인연이 땅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와서 한숨 딱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 도착했을 때가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하공진이 거란 성종을 설득시켜가지고 거란군이 회군했을 때가 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란군이 회군한 다음에 그 소식이 나주에 들려오게 되면서 현종도 다시 안심하고 북상해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냐 했을 때 아직 마지막 뒤풀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했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당시 이제 상황이 이래요. 병저호란하고 비교를 하자면요. 병저호란 때 청군이 회군을 했을 때 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냐면은 인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백성들보다도 누가 인질의 값어치가 높은 거냐면은 왕족이 인질의 값어치가 높습니다. 병저호란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현세자, 복림대군은 인질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군 수비대가 여기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근데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고려 2차전은요. 양상은 병저호라는 건 약간 유사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청태종 홍타이지는 인조를 잡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거란의 성종은 고려 현종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딱히 인질을 못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러자 가뜩이나 전방에 이제 잔뜩 묶여있던 고려 수비대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거란군을 맹공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거란군 선봉대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길이 두 갈래라고요. 하나는 해안길, 하나는 내륙길인데 해안길로 가지 않고 거란군이 내륙길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해안길을 다 그냥 지키고 왔기 때문에 여기는 고려군의 습격을 받을까봐 비교적 그래도 좀 용이하다고 돌파하는 게 용이하다고 생각된
내륙길로 갑니다. 내륙길로 갈 때 거치게 될 최대의 요새는 귀주예요. 당시 귀주를 수비하고 있었던 게 바로 김숙홍 장군인데, 이 김숙홍이 귀주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거란군 선봉대 1만 명을 참살한 후 계속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거란군을 괴롭힙니다. 자, 이에 질세라. 당시 양규는 곽주를 탈환한 다음에 통주로 온 후에 다시 홍화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란 송종이 퇴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홍화진에서 특수부대를 이끌고 다시 출격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김숙홍은 귀주에서 홍화진 방면으로, 양규는 홍화진에서 귀주 방면으로 기습특공 작전을 벌이면서 거란군을 계속 괴롭힙니다. 당시 양규 화력이 대단해요. 무로대에서 거란군 2,000명을 참살하고요. 이수에서 거란군 2,500 참살하고, 여리참에서 거란군 1,000 참살하고, 애전에서 거란군 1,000을 참살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던 고려인 3만 명을 탈환하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양규의 작전 목표는 거란군을 죽이는 것보다도 고려인을 탈출시키는 것, 포로로 잡혀있던 고려인들을 도망치게 하는 데 작전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애전 전투에서는요, 김숙홍과 양규가 합세를 해가지고 거란군을 신나게 부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극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참 거란군을 dur기고 있었는데, 그때 거란 성종의 본진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김숙홍과 양규의 군대를 포위를 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둘은요, 달코 다른 장군들이고, 그 부하들도 굉장히 정예부대예요. 사실 포위망 뚫고 나오려고 한다면, 마음을 먹었으면은, 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대가 다 산악지대라 가지고 완벽하게 포위하기도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럼 도망치려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양규와 김숙홍은 도망치는 걸 선택하지 않고 여기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왜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고려사에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다만 거란군의 포위망이 갇혀서 죽었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양규의 신출 규모나 행동으로 봤을 때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다.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냐? 양규의 작전 목표는 최대한 고려의 포로를 탈환하는 거였고, 마침 애전 전투에서 탈환했던 고려의 포로들이 미처 도망을 다 못 갔던 상태라면은 그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장렬히 산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나름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이에요, 이거는. 자, 아무튼 이렇게 양규는 양규와 김숙홍은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양규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홍화진은 비통함에 잠겼죠. 그리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거란군이 돌아와서 내원성, 압록강을 지나가려고 하자 그 건너는 틈을 타서 다시 한번 홍화진에서 출격을 해서 거란군의 후미를 습격해서 거란군 또 수천 명이 익사를 당하는 그런 이제 참담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이제 2차 전쟁은 끝났어요. 2차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거란은 분명 2차전에서 고려의 화친을 딱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고려의 항복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질이 없어. 인질이 없기 때문에 말뿐이 항복이에요. 즉, 퇴각할 수 있는 명분은 잡았지만 실질적인 실효적인 것은 별로 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퇴각해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고려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군사적인 타격만 계속 입었다라는 거죠. 자, 이 2차 전쟁은 이렇게 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거란 성종은요, 명분은 잡았지만 자기 출정에 대한 전쟁에 대한 명분은 건져냈지만 실질적인 실효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거란 성종이 가지고 왔던 명분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한번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것이 3차 전쟁이라는 거예요. 2차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고려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야신가답지 않게 최후로 맞이했던 강조, 그리고 부장급들이 걸기를 해가지고 끝까지 성을 결사수비했던 통주와 서경, 같은 편은 미끼로 던져놓고 파렴치하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탁사정, 그리고 아군에게 배신을 당해서 거란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주인공 대도수, 자기를 의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현종에게 충성을 바쳐서 현종을 지켜냈던 지체문가 하공진, 그리고 마지막까지 용전 분투를 멈추지 않았던 김숙홍과 양규, 굉장히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면 여기서 비겁한 사람도 있었고, 용감한 사람도 있었고, 정의로운 일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불의한 일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런 되게 복잡한 인간 군상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현종입니다. 사실 현종은요, 지금까지 자기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목숨 부지하기 바빴고, 강조에서 왕이 된 다음에도 강조의 지배 아래에 자기는 거의 꼭두각시처럼 생활을 했었고, 강조가 죽고 난 다음에는 도망치기 바빴고, 그 현종이 이 시련과 역경을 다 끝내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지배한 강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거란군은 물러가고 없습니다. 진정한 왕이 된 거예요. 진정한 왕의 자리를 되찾은 현종이 개경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과연 현종은 이후에 어떤 왕으로 역사에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이후에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또다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스토리는 나중에 먼 훗날 나중에 먼 훗날 3차 전쟁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쟁 아주 장대한 이야기를 총 마무리하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